안녕하세요. 간조박사 뱃쌤입니다. 자, 오늘은 6-4회차 실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6번 보시면 병원 멸균 물품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 매월 1회 물품을 교환하도록 한다. 교환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물품은 청구해서 쓰는 거죠. 소모품들이 대부분이죠. 자, 1번 일평균 사용량만큼만 수량을 확보해둔다. 하루 사용할 만큼만 수량을 확보해두면 안 되겠죠. 우리가 보통 병원에서는 이런 것들을 청구할 때 한 달에 한 번 청구를 해요. 자, 그래서 월 평균 사용량만큼 수량을 확보를 해둬야 되는 거였고요. 자, 3번 물품 보관 장소의 습도는 30에서 40% 정도를 유지하고요. 자, 4번 청결 영역과 오염 영역을 구분해야 되겠죠. 왜냐면 오염된 걸 청결 영역에 보관해서는 안 되잖아요. 자, 5번 유효기간이 짧은 순서로 앞에서부터 물품을 진열한대요. 유효기간이 짧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며칠 안 남은 거예요. 하루밖에 안 남았어요? 가장 앞에 진열해서 빨리 쓰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77번 보시면 정보 중심 기록에 대한 사항으로 옳은 거 우리가 기록에는요 정보 중심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문제 중심 기록이 있어요. 정보 중심 기록은 뭐냐? 우리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는 어디에 기록하나요? 간호기록지에 기록을 하고요. 의사는 의사기록지, 물리치료사는 물리치료사 기록지, 방사선사는 방사선과 기록지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각 과별로 이런 특별한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게 정보 중심 기록이다. 자, 그럼 문제 중심 기록은 뭐냐? 우리가 쏨양식이라고 해요. 쏨이 뭐냐면요. S는 subjective data라고 해서 주관적 자료를 말하는 거고요. O는 객관적 자료, objective data. A는 assessment, 사정 진단. 그리고 P는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문제 중심 기록은 언제 기록을 하는 거냐? 환자한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기록을 하는 거다. 자, 그래서 S에는요, 환자가 말한 그대로를 적는 거예요. 주관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환자가 숨이 차요. 그대로 적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객관적 자료는 내가 관찰을 해봤더니 환자가 호흡곤란이 있어요. 호소암, 호흡곤란 증상이 뭐가 있겠어요? 청색증이 있고, 뭐 바이탈. 그래서 객관적 자료에는 내가 관찰한 거, 아니면 검사한 거, 바이탈 측정한 거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고요. 자, A는 사정을 하는 거예요. 진단을 내리는 거죠. 왜 환자가 숨이 차할까? 그래서 부적당한 가스 교환으로 인한 호흡곤란 이렇게 사정을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우리가 호흡곤란 환자한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반자이를 취해준다. 뭐 진짜 숨이 차면 의사가 산소 처방을 내겠죠. 분당 산소 2리터를 나잘 코로 준다. 나잘프롬.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는 게 문제중심 기록이다. 자, 그러면 정보중심 기록을 먼저 보시면 1번 건강요원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양식에 따라 자료를 기록한대요. 맞죠? 1번이. 우리는 어디에만 기록하면 된다고요? 간호기록지에만 기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양식에 따라 자료를 기록한다. 자, 2번에 보시면 기록하는 방법이 까다로울까요? 아니죠. 나는 어디에만 기록하면 돼요? 간호기록지에 기록하면 되니까 양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게 없어요. 굉장히 쉽죠. 그래서 방법이 용이하다. 자, 3번. 쏙 기록으로 하는 거는 문제중심 기록이라고 했죠. 자, 그리고 4번. 기초자료 경과기록지는 정보중심 기록에 더 가깝겠네요. 자, 4번. 건강요원들 간의 의사소통이 더 쉽다. 이거는 문제중심 기록이에요. 왜 의사소통이 더 쉽냐? 환자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면 각 과의 파트의 그 건강 요원들이 환자가 언제 호흡곤란이 있었고 지금 치료는 어떻게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읽기가 굉장히 쉽잖아요. 그래서 의사소통 자체가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문제중심 기록이고요. 자, 원하는 자료를 찾기가
곤란한 단점을 갖고 있다? 아니죠. 예. 원하는 자료를 찾기가 굉장히 쉬워요. 정보 중심 기록은. 왜냐면 내가 이 환자 어떤 치료 계획을 갖고 있는지 예, 보고 싶어요. 그럼 뭘 보는 거예요? 의사기록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예, 보통은 의사기록지에 이 환자의 앞으로의 계획은 뭐 수술할 건지, 예, 어떤 시술을 할 건지, 검사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적어 놓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환자 물리치료 뭐 받고 있는지 보고 싶어요. 그러면 물리치료 기록지를 찾아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자료를 찾기가 굉장히 쉽고요. 자, 그러면 단점이 뭐냐? 정보 중심 기록에서. 각 자료가 분리돼 있어요. 예. 의사기록지, 간호사기록지, 물리치료사기록 이렇게 분리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연대 순으로 찾기가 힘들어요. 보통 기록을 할 때는요. 우리가 지금 뭐 EMR이라서 상관이 없지만 기록지로 수기 기록을 할 때는 가장 최근 게 맨 위로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면 이 환자가 예전에 무슨 문제가 발생을 했었을 때 그거를 일일이 다 찾아봐야 되는 거죠. 연대순으로 그래서 찾기가 힘들어요. 예전에 환자가 내가 허리가 아픈데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물리치료를 몇 주 전에 받았을 때 그때부터 아팠던 것 같아요. 허리를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일일이 한번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연대순으로 찾기가 그래서 굉장히 힘든 단점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78번 보시면 오래 앉아 있으면 발목에 부종이 생긴대요. 운동 시에 숨이 찬대요. 자, 그래서 이번엔 45세 남성의 맥박을 측정해 봤더니 강도가 약하고 불규칙했다. 이때 간호조무사의 대처 행동으로 옳은 거. 우리가 부종이 있다는 건요. 그 부위에 혈액순환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계속 앉아가지고 공부하시거나 아니면 일하시는 분들도 계속 서 있잖아요. 그럼 어디가 많이 부어요? 다리가 많이 붓죠. 왜? 혈액이 다리에 정체돼서 이 그 심장으로 귀환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체가 돼 있겠죠. 정체가 돼 있으면 혈관에서 세포액으로 다 체액이 빠져나가서 부종이 심해지는 거예요. 자, 운동 시 숨이 왜 차냐?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각 조직에서 산소가 부족해지죠. 산소를 소모하니까. 그럼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얻어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산소를 뭐를 통해서 공급을 해요? 혈액과 함께 전신에 쏴주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운동 시 숨이 차다는 거는 그만큼 전신에 혈액 공급, 산소 공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왜 안 되냐? 여기 뒤에 나오잖아요. 맥박의 강도가 약하고 불규칙하대요. 심장에서 충분히 전신의 혈액을 못 쏘아주니까 부종도 심해지고 운동 시 숨이 차는 거예요. 그래서 맥박의 강도가 약하고 불규칙하게 측정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무슨 증상이냐? 심부전 증상이에요. 우리가 심부전은 뭐예요? 심장의 기능 부전이에요. 그래서 심부전이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보통은 심박 출량이 충분하지. 심장의 펌프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1번에 보시면 심장 주기에 대한 정밀 검사를 받아보도록 설명한다. 이거 우리가 할 게 아니죠. 의사가 해야 돼요. 물론 이렇게 심부전이 발생하면 엑스레이 찍고 뭐 심전도 검사도 하고 초음파 검사도 해야 돼요. 우리가 처방을 내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래서 설명하면 안 돼요. 자, 2번 보시면 심천맥박과 요골맥박을 측정해서 차이를 알아본다. 우리가 심천맥박과 요골맥박은 원래는 같아야 돼요. 수가. 심천맥박은 심장 쪽에서 맥박을 측정하는 거, 요골맥박은 보통 말초동맥에서 측정을 요골맥박에서 많이 하죠. 자, 그래서 이 심천맥박과 요골맥박은 같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차이가 있다 그러면 요골맥박의 수치가 떨어져요. 그래서 심천맥박보다 요골맥박의 수가 떨어지는 것을 뭐라고 하지요? 맥박결손이라고 해요. 맥박결손은 어떤 걸 의미하냐? 심장의 장애로 저기 손끝, 발끝까지, 말초까지 혈액이 전달되지 못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맥박결손 있는지 차이를 알아보고 보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네요. 자, 3번을 보시면 정상이 아니죠, 이거는. 쇼크가 예상되므로 즉시 앙화의를 취해준다. 만약에 쇼크 증상은 뭐예요? 앙화의가 아니라 트렌델린버그 체이죠.
상환혈압과 대퇴혈압의 차이는 상관이 없어요. 79번.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체온이 상승하는 환자가 있다. 이 환자의 호흡 양상으로 옳은 거. 우리가 심한 통증을 호소할 때는요. 교감신경이 자극이 돼요. 흥분이 돼요. 예. 자, 그러면 교감신경이 흥분되면 우리 맥박과 호흡수 어떻게 돼요? 빨라지죠. 자, 심장 수축력이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심장 수축력이 증가해서 맥박 빨라지고요. 자, 그리고 기관지가 확장되기 때문에 호흡이 빨라진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심한 통증 때는 교감신경이 흥분하는 거다. 자극이 되는 거다. 그러면 만성 통증일 때는요. 보통 부교감신경이 자극이 되죠. 우리가 계속해서 아프기 때문에. 자, 그리고 체온이 상승했을 때요. 우리가 열 방출을 위해서 호흡수가 또 증가가 돼요. 예. 자, 그래서 둘 다 공통적인 건 뭐예요? 호흡수가 증가를 하는 거지요. 80번 보시면 주로 환자 자신의 저항력이 감소됐을 때 발생하며 환자 자신의 구강, 장 등에 정착되어 있는 세균에 의해서 유발되는 감염으로 오른 거, 내인성 감염이죠. 우리가 구강이나 우리 질이나 장에는 정상 세균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질환에 있으면서 뭐예요? 자궁 안으로 미생물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역할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건강할 때는 병을 일으키지 않는데 우리의 몸 상태,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얘네들이 과성장해서 감염을 일으키는 게 내인성 감염인 거예요. 자, 그래서 1번에 보시면 교차 감염은 어떤 환자의 병원균이 다른 환자에 옮겨지는 거. 내가 눈병에 걸렸는데 나도 모르게 눈 비비고 문을 열고 나왔네요. 그 문을 내 뒷사람이 또 손을 만지면 그 균이 그 사람한테 옮겨지는 거죠. 그래서 내 균이 다른 환자한테 옮겨지는 게 교차 감염이다. 교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손 자주 씻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2번 방어 감염. 방어 감염은 감염 방어를 말하는 것 같아요. 감염 방어가 뭐예요? 병원체가 내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얘를 이겨낼 수 있는 항체를 형성시키는 게 이제 감염 방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그 책에는 교차 감염 나오고 외인성 감염 나오죠. 외인성 감염은 뭐예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균이에요. 그래서 의료진의 손을 통해서나 아니면 시술 과정, 치료 과정을 통해서 들어왔다. 그게 외인성 감염인 거고요. 우리가 원발성이란 말이 어디에 나오나 모성간호 쪽에도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원발성이 뭐냐면 최초로 발생하는 거, 원래 문제 이런 것들이 원발성이에요. 예. 그래서 원발성 감염은 바이러스에 처음으로 감염된 거. 예. 한마디로 항체가 없는 사람한테 그 바이러스가 감염된 거. 이것이 원발성 감염이고요. 자, 이 원발성의 결과로 발생하는 것들을 속발성이라고 하지요. 81번 보시면 포장된 멸균 소독 꾸러미를 푸는 방법으로 옳은 거 1번이 정답이죠. 몸에서 먼 쪽을 풀기 전에 뭘 먼저 해야 되나요? 우리가 항상 멸균 날짜를 확인하고 멸균 확인용 테이프를 먼저 떼요. 그리고 몸에서 먼 쪽을 잡고 끝을 잡고 펴고 그 다음에 옆쪽 펴고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쪽을 가장 나중에 편다. 왜 이렇게 가장 가까운 쪽을 가장 나중에 펴요? 몸 가까운 쪽을 먼저 열게 되면 그 위로 먼지나 아니면 우연한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멸균 소독 꾸러미를 풀 때 이렇게 그 면포의 끝을 잡고 펴잖아요. 그래서 멸균포의 2에서 3cm 가장자리는 오염됐다고 보는 거지요. 82번 보시면 요오드 조영제를 투여 후 CT 검사 시 부작용으로 오른 거 우리가 CT를 사용할 때는요 그냥 CT 검사만 하는 경우가 있고 조영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조영제는 언제 쓰는 거냐 앞에서는 뭐가 나왔었냐면 조영제로 바륨을 사용하는 게 나왔었죠.
근데 이제 조영제는 여러 가지예요. 뭐 바리움이 가장 많이 사용되긴 하지만 바리움, 요오드 이런 것들. 자, 보통 조영제는 영상을 진단하거나 시술을 할 때 이런 조직이나 혈관들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투약하는 약물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몸에 알러지 반응을 많이 일으켜요. 특히 어떤 거에 알러지가 있을 때 더 과민 반응을 많이 일으키냐? 달걀이나 닭고기 알러지가 있을 때 조영제 과민 반응이 더 높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꼭 조영제를 투여하는 CT 검사 시에는 조영제를 사용할 때는 이런 알러지 반응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하고 검사를 진행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그 조영제 투여 후 검사 시 부작용으로 가장 많은 게 뭐냐? 두드러기겠죠. 뭐 알러지, 가려움, 뭐 오심구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83번 보시면 환자의 특성에 맞는 침상 만들기를 위한 준비사항으로 옳은 거 1번 수술 후 침상은 고무포를 2개 준비해야 돼요. 수술 후에는 특히 이제 전신마취 수술 환자의 기준으로 많이 나오는데 마취가 깨어나면서 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토를 예방하기 위해서 머리맡에 하나, 그리고 침대 중앙에 하나 놔야 되기 때문에 고무포가 2개 필요해요. 고무포가 2개 필요하니까 뭐도 2개 필요해요? 반원 이불도 2개 필요하겠지요. 자, 2번 골절 환자 침생은 무조건 단단한 침상 유지해야 돼요. 특히 척추나 이런 등의 근육을 반듯하게 유지를 해줘야 되잖아요. 골절 환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단단한 딱딱한 침상을 준비하는 게 특징이다. 3번 움직일 수 없는 환자예요. 그러면 침상에서 갈아줘야 되겠죠. 개방 침상이 아니죠. 개방 침상은 환자가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갈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움직일 수 없는 환자 어떤 침상이에요? 사용 중 침상, 환자가 누워있는 침상이죠. 4번 골절 환자 침상에서 판자는 침상 틀보다 적은 거 사용하면 안 돼요. 우리가 요즘에는 이 판자를 안 대주죠. 저 예전에 진짜 초반에 일했을 때만 해도 제가 정형외과 층에서 일하진 않았는데 정형외과에서 이제 정형외과 환자가 한 번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골절 환자였어요. 척추 손상 환자 수술하고 나서 이제 대주는데 이렇게 매트리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두꺼운 판자를 매트리스 넓이에 꼭 맞게 대주는 거예요. 길이는 안 맞아도 되나요? 예, 넓이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환자가 척추가 손상됐을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골절되는 경우는 드물죠. 이 가운데 부분, 이 넓이 부분. 왜 넓이가 중요하냐? 환자가 옆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의 길이보다는 넓이는 매트리스 크기에 꼭 맞아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적은 거 사용하면 안 되죠. 자, 5번에 보시면 요실금 환자는 고무포를 어깨에서 무릎 높이까지, 무릎 위치까지 깐다. 맞죠? 침대 중앙이 어깨에서 무릎 위치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84번 보시면 침상 목욕 중 복부를 닦을 때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닦아주는 이유로 옳은 거 1번이죠. 장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배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우리가 환자분들한테 목욕을 시켜주는 이유가 뭐예요? 피부 위생, 피부 청결을 위해서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혈액순환도 증진시켜줘요. 우리가 어떻게 혈액순환 증진시켜줘요? 상아지를 닦아줄 때 손끝에서 어깨 쪽으로, 발끝에서 허벅지 방향으로 이렇게 닦아주면서 혈액순환을 증진시킬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닦아요. 신진대사 이런 것들을 촉진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운동 뒤에도 제공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런데 다음 문제에서는 복부를 닦으면 안 되는 걸 내봤어요. 자, 미온스 스펀지 목욕 시 우리가 미온스 스펀지 목욕의 목적은 2가지가 있죠. 첫 번째 목적은 해열 목적이 있어요. 열을 떨어뜨리는 목적이 있다. 2번째 목적은 뭐가 있지요? 소양증 환자 간호에 있어요. 소양증일 때.
근데 만약에 두 가지가 나왔다. 해열 목적이 더 큰 거죠. 네, 미온수 목욕은. 자, 그래서 미온수 스펀지 목욕 시 고열로 인해 모세혈관이 수축하게 되어 복통 및 설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제외되는 부위로 오른 거 복부죠. 네, 그래서 미온수 마사지 할 때는 복부는 금지하도록 한다. 86번. 분만 과정 중에 내진이 필요한 경우 내진을 실시하는 목적으로 옳은 거. 우리가 내진은요, 손가락을 집어넣어가지고 확인을 해보는 건데 1번이 바로 정답이죠. 태아 선진부의 하강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태아 선진부가 뭐예요? 태아가 내려오는 가장 먼저 부위. 그래서 우리가 자연분만을 할 때는 두정이어야 된다고 그랬죠. 태아 선진부가. 그래서 머리가 얼마나 내려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진을 하고요. 또 다른 목적으로는 파막 여부. 파막이 뭐예요? 양수가 터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태아 위치 확인. 어느 정도 내려왔는지 보기 위해서. 선진부 하강 정도랑 약간 비슷하네요. 자, 이거 말고도 태아 뭐가 있을까요? 자궁경부 배대 정도. 자궁문이 얼마나 열렸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내진을 시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87번 보시면 다음 중 조기 이상을 격려해서 혈정성 정맥염과 호흡기합병증인 무기폐 폐렴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환자로 옳은 거 조기 이상이 뭐예요? 수술해서 되도록이면 누워있지 말고 일찍 일어나서 걸어라. 그래서 걷는 걸 격려할 수 있는 환자네요. 뇌종양 환자는요, 뇌압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안정이에요. 자, 뇌출혈뿐만 아니라 모든 출혈 환자 절대 안정이에요. 안구적 출술 환자 안압이 높아질 수 있겠죠. 절대 안정이에요. 봉합이 불완전한 환자 터져서 파열될 수 있겠죠. 절대 안정. 나머지는 다 절대 안정. 위수술 환자는요, 우리가 복부나 이런 부위를 열어가지고 수술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누워만 있잖아요. 장이 유착이 돼버려요. 유착이 뭐라고 했어요? 들러붙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러면 위수술하고 아니면 복부를 열어서 제왕절개 수술하거나 대장암 수술하는 환자분들은 바로 걷게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 수술 부위가 터질 우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큰 수술일 경우에는 진짜 뭐 대장암이다. 이런 수술일 경우에는 48시간 정도는 안정시키고 조기 이상하고요. 그리고 뭐 맹장염이다. 24시간. 제왕절개도 24시간 정도 안정하고 조기 이상하는 거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특히 위수술한 환자나 이 장 쪽을 수술한 환자들을 이렇게 조기 이상을 하는 이유는 혈전성 정맥염이나 호흡기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장 운동이 돼야 되잖아요. 이 위나 장 쪽으로 수술을 한 다음에는 얘네들이 운동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88번 보시면 장기간 무의식 상태로 지내는 환자에게 구강 간호를 제공할 때 간호로 옳은 거 무의식 환자네요. 자, 1번 보시면 잇몸이 상했을 때 소금물로 웬 말이에요? 소금물로 양치하면 안 돼. 더 염증이 자극이 될 수 있고요. 자, 2번에 보시면 꺼즈로 싼 철압자, 압설자를 입에 넣어서 해주는 건 혀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잇몸이 상했을 때 하는 거죠. 잇몸이 상했을 때 칫솔 이런 것들로 하지 말고 이 꺼즈를 서랍자에 감아요. 아니면 면봉을 이용해서 약을 적셔가지고 닦아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잇몸이 상했을 때 하는 거다. 자, 3번. 입술이 마를 경우 구강으로 물을 조금씩 넣어주면 큰일 나죠. 무의식 환자잖아요. 뭐가 될 수 있어요? 흡인돼서 질식해서 사망할 수 있다. 자, 4번. 백태가 낀 혀의 죽은 조직 제거를 위해서는 우리 구강용액으로 알코올 사용하나요? 아니요. 알코올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백태가 낀 혀의 죽은 조직을 제거하기 위해서 뭘 사용해요? 과산화수소수를 사용한다. 물과 함께. 몇 대며? 1대 4죠. 자, 5번. 특수구강 간호를 위해 미네랄 오일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강 간호로 사용할 수 있는 용액 뭐예요? 생리식염수,
클로로엑시딘, 이거 항균 용액이야. 클로로엑시딘. 이런 것들은 처방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앞에 과산화수소 나왔었고, 글리세린, 그리고 뭐 중조수,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데, 특히 미네랄 오일을 사용할 때는 주의를 하라고 했죠. 흡인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89번. 침상에서 머리를 감길 때의 방법으로 옳은 거. 1번. 환자를 침상 가운데로 옮기는 게 아니라 가장자리로 옮겨야 되겠죠. 왜냐면 환자의 머리 감은 물이 밑으로 내려와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환자를 그 머리를 감겨주기 쉽도록. 자, 2번에 보시면 목에 높은 베개를 대주면 과신전 되겠죠. 우리가 과신전 되면 목 근육이 긴장이 돼요. 네, 가끔씩 이렇게 그 미용실 같은 데 가가지고 머리를 감겨줄 때 뒤로 확 젖히면 어떡해요? 목이 너무 아프잖아요. 네, 환자들도 똑같죠. 자, 그래서 수건을 말아서 목에 대줘서 너무 과도하게 신전되지 않게 유지를 해줘야 되고요. 자, 3번. 웨이도를 솜으로 막아준다. 맞지요. 비눗물이 들어가지 않게. 그리고 눈에도 수건을 한번 덮어주는 게 좋겠죠. 자, 4번. 최대한 천천히 아니에요. 침상에서 머리를 감길 때는 뭐에 들어가요? 침상 목욕에 들어가잖아요. 우리 침상 목욕 시간이 몇 분이에요? 5분에서 10분이에요. 그래서 빨리 시행하도록 한다. 5분에서 10분짜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게 5분에서 10분 뭐 있나요? 또 침상에서 머리 감길 때 신생아 목욕, 성인의 침상 목욕, 그리고 좌욕 시간, 그리고 귀나 코에 약물을 넣고 보유 시간 5분에서 10분이죠. 간호사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지요. 90번 보시면 맥박산소 계측기로 산소 포화도를 측정할 때 부정확한 측정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경우로 그런 거 사진을 넣는다는 게 깜빡했네요. 요즘 코로나 이후로 그때 코로나가 이제 진단이 되면 감염이 되면 그 산소 수치가 떨어진다고 그래서 맥박산소 계측기를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많이 샀어요. 몇만 원 얼마 안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측정해서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부정확한 측정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1번 헤모글로빈 수치가 감소했을 때죠. 우리가 맥박산소 계층은 뭘 말하는 거냐? 산소는 뭐를 통해서 각 조직에 공급이 되죠? 우리 적혈구에 있는 헤모글로빈, 혈색소가요. 산소와 결합력이 좋아요. 그래서 이 산소를 헤모글로빈이 머금고 각 조직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요. 자, 그런데 이 환자가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산소와 결합 능력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산소 포화도도 적게 측정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죠. 우리 헤모글로빈이 이렇게 산소와 결합력이 높은데 산소보다 결합력이 300배 이상 더 높은 게 뭐였죠? 일산화탄소였죠. 만약에 산소와 일산화탄소가 두 개가 있다. 헤모글로빈은 일산화탄소를 더 좋아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화재가 났을 때 이번에도 이제 그 화재가 나가지고 환자 3명과 의료진도 1명 죽었었죠. 사망을 했었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불에 타 죽는 것보단 연기로 인한 질식 사망이 더 많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이거예요. 헤모글로빈은 산소랑 일산화탄소가 있을 때 일산화탄소와의 결합력이 더 높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91번 보시면 신체의 변화 및 상태를 매우 민감하게 나타나는 활력 증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 호흡수는 나이가 어릴수록 증가하죠. 생각해 보세요. 성인은 호흡수가 분당 몇 회예요? 성인은 12회에서 20회죠. 자, 그런데 신생아는 몇 회예요? 30에서 60회. 굉장히 증가하죠. 어릴수록. 맥박수도 똑같죠. 어릴수록 증가해요. 성인의 맥박수는 몇 회예요? 60에서 100회죠. 분당. 네.
근데 신생아의 맥박수는 몇 회예요? 120에서 140회죠. 굉장히 증가하죠. 어릴수록 증가한다. 자, 혈압은 나이가 많을수록 증가해요. 3번이 정답이네요. 나이가 들수록 말초혈관 저항이 증가해요. 예. 그만큼 혈관에 때가 많이 껴요. 기름때가 많이 끼니까. 예. 또는 혈관의 탄력성이 감소하니까 혈압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자, 4번. 호흡수와 맥박은 같이 움직여요. 호흡수가 감소하면 맥박도 감소. 예. 자, 왜 그러냐? 5번 보시면 호흡과 맥박의 비율은 4대1로 움직이거든요. 환자와 맥박을 측정을 했더니 80회예요. 거의 유환자의 호흡은 20회인 거예요. 네, 이렇게 물론 측정하면 안 되는 거지만 92번 보시면 신생아 목욕 시 간으로 오른 거 1번 목욕물의 온도는 신생아 목욕물 몇 도라고요? 40도 전후라고요. 네. 만약에 체온계가 없어요. 어떻게 측정해요? 팔꿈치를 담가보는 거지요. 자, 2번. 회음부나 목음 겹친 상태로 씻으면 안 되죠. 네, 겹친 부위는 더 꼼꼼히 씻어야 되고요. 목욕 시간은 5분에서 10분 바로 나왔네요. 3번이 정답이고요. 자, 피부색이 청색증이 있다는 거는 두 가지 이유죠. 어, 호흡곤란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호흡곤란보다는 피부색이 청색증으로 목욕하다 나타났다는 건요. 체온이 떨어졌음을 더 큰 의미인 거예요. 체온이 떨어졌을 수가 더 큰 거죠. 자, 그래서 뭔가를 시행할 때 부작용이 있다, 이상이 나타난다, 즉시 중단하는 거예요. 목욕할 때 청색증이 나타났다, 즉시 중단하고 보온을 시켜주는 거지요. 자, 수유 후에 아니에요. 수유 전에 목욕시킨다. 왜냐면 우리가 수유 후에 목욕시키다가 애기 움직이다가 왈칵 토해가지고 토하다가 기도로 흡인돼서 질식해서 사망할 수도 있으니까. 자, 우리 목욕 순서는 어떻게 되죠? 두미 방향이죠. 머리도 말미. 머리에서 발끝 쪽으로 목욕을 시키고요. 태지 제거해도 되나요? 폐지 제거하면 안 돼요. 자연스럽게 떨어지도록 하고요. 이런 것들이 잘못 보면 이렇게 각질처럼 보이기도 하잖아요. 너무 심하면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주는 거고, 그리고 매일 일정한 시간에 목욕시키는 게 좋다. 93번 보시면 팔꿈치, 발꿈치 등 관절 부위나 돌출 부위에 이용되는 붕대법으로 옳은 거 팔자대예요. 왜 팔자대냐면 이렇게 발이에요. 자, 붕대를 처음에 환행대로 이렇게 감아요. 두세 번 같은 부위를 감고, 자, 그 다음에 팔자 모양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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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감는다고 해서 팔자대인 거예요. 자, 그렇게 계속 감다 보면 여기가 다 감싸지는 거죠. 근데 붕대를 감을 때 어디는 남겨놔요? 말단, 말초 부위는 남겨놔서 혈액순환 상태나 피부 상태 확인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관절 부위나 돌출 부위에 이용되는 붕대법은 팔자대라고 보시면 돼요. 나선절전 때는 어디에 많이 이용되죠? 우리가 전박은 이 팔의 하박을 전박이라고 했죠. 이런 전박 부위나 이 종아리 같이 굵기가 갑자기 변하는 부분에 이렇게 그냥 감아서 올려버리면 그냥 쉽게 풀려버려요. 그래서 한번 꺾어주는 게 나선 절전대라고 했죠. 그래서 전박이나 다리 등의 굵기가 변하는 부분에 사용되는 거고요. 자, 회기대는 돌아온다 해서 회기대예요. 그래서 절단면이나 말단 부위, 특히 머리 부분에 많이 사용하고요. 환행대는 드레싱을 고정할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모든 붕대법에 다 사용돼요. 왜? 처음 시작과 끝은 환행대로 시작하고 끝내야 되거든요. 우리가 같은 부위를 여러 번 수차례 돌려감아야지 고정이 잘 되니까. 그리고 사행대는 부목을 고정시킬 용도로 그냥 듬성듬성 감아서 올리는 게 사행대가 되겠네요. 94번 보시면 흡입 마취를 시행할 때 구강 및 흡입 호흡기관의 점액 분비, 즉 기관지 분비물을 억제시키고요. 장의 연동 운동을 감소하고요. 기관지 근육의 이완을 위해서 사용하는 전신 마취전이나
수술하기 전에 사용하는 약물로 오른 거 아트로핀이죠. 우리가 수술할 때요. 분비물 같은 게 많이 생기면 기도로 흡인될 수도 있고 질식해서 사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비물도 억제시키고 그리고 장이 많이 움직이면 안 되겠죠, 수술할 때. 그리고 이런 근육 같은 것도 이완시키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아트로핀을 많이 써요. 전신 마취에만 쓰나요? 아니에요. 부분 마취 수술하는 모든 수술 환자에 수술 내려가기 전에 엉덩이 주사 하나 놓는 게 있는데 그게 다 아트로핀이라고 보시면 돼요. 데메롤 몰핀은 언제 많이 쓰냐? 우리가 이 데메롤 몰핀은 마약성 진통제긴 하지만 진정제의 작용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 전에 되게 불안하잖아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런 것들을 제거해 주기도 하고 우리가 마취를 쉽게 유도하기 위해서도 많이 써요. 진정제다 보니까 그 마취가 쉽게 잠이 잘 들게 해주는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코카인, 리도카인은 뭔가요? 카인으로 끝나는 건 우리가 국소마취제라고 했죠. 코카인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은 국소마취제이면서 심실성 부정맥 치료제다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95번 보시면 귀에 약물을 점적하는 방법으로 옳은 거 1번 환자가 누워서 아픈 쪽 귀를 아래쪽으로 향해서 누우면 어떻게 약을 넣어요? 오른쪽 귀를 위쪽으로 향하도록 눕도록 한다. 자, 2번 환자의 이관이 곧게 하기 위해서 성인은 후 상방으로 잡아당겨야죠. 우리 뭐랑 똑같아요? 고막 체온계 측정하는 거랑 똑같죠. 자, 3번. 약물 주입 후 약 5분 동안 그대로 측이를 취하도록 한다. 맞죠? 5분에서 10분 동안 귀나 코에 약물을 넣고 그대로 취하도록 한다. 자, 4번. 환자의 이관이 곧게 아이는 특히 3세 미만의 아이는 후 하방으로 잡아당겨 주는 거고요. 처치 후 소독솜으로 귀를 단단히 막아줄 필요 없어요. 막아주는 게 아니라 이주 부위를 눌러주는 거죠. 이주가 어디냐? 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부위에 볼록 튀어나온 부위가 있을 거예요. 이거 한번 만져보세요. 이 귀의 가운데 부분에 볼록 튀어나온 부위가 있어요. 이 부분을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이걸 이주라고 하죠. 96번 보시면 임종 직전에 나타나는 신체 변화로 오른 거 1번 움직임이 많아지지 않죠. 동작이 거의 움직임이 없어요. 부동 상태로 되고요. 신체가 굳어지면서 경직된다. 이거는 사후 과정이죠. 죽고 나서. 체온이 점차 떨어져요. 자, 심장이 뛰지 않는다. 이것도 사후가 되겠죠. 자, 맥박이 약해지고 혈압이 떨어져요. 5번이 정답이네요. 이 외에도 뭐 반사가 소실되고 어떤 호흡이 나타나죠? 체인스톡 호흡 나타날 수 있고요. 호흡음이 굉장히 시끄럽게 들려요. 왜냐하면 가래나 이런 분비물을 뱉어내질 못하니까 점액이 축적돼서 호흡 소리가 굉장히 심해지고 근육 긴장도가 감소돼서 이런 그 요실금, 변실금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지요. 97번 보시면 수액을 주입받고 있는 대상자가 주사 부위가 아프다고 호소했다. 간호조무사가 관찰할 결과 안 들어간대요. 점적이 잘 안 되고 주사 부위가 부었네요. 그리고 차갑대요. 만져봤더니. 의심되는 합병증으로 오른 거 조직 침륜이죠. 침륜이 뭐냐? 한마디로 주사가 잘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수액을 놓을 때 어디로 들어가게 놔요? 정맥혈관으로 들어가게 주사 바늘을 꽂잖아요. 근데 주사 바늘이 혈관을 따라 움직이는 바늘이긴 해도 이런 것들이 손을 많이 움직이다 보면 주위 조직으로 빠져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혈관이 아닌 수액이 혈관이 아닌 주위 조직에 수액이 들어가는 거를 침륜이라고 한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그 조직이 붓고 수액이 계속해서 들어가니까 붓고 우리가 이 조직으로 수액이 들어가니까 또 거기 그 부분이 차가워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침윤 증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98번 보시면 간헐적 영양 공급을 하는 환자에게
위 속의 음식 잔여량을 측정해야 되는 시기로 오른 거 1번 매급식 직전이죠. 매급식 직전이 뭐예요? 식사하기 전마다 매번 측정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 소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되죠. 만약에 이렇게 매급식 직전에 잔여량을 측정했는데 100cc 이상이 나와버렸네요. 잔여량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뽑아낸 거 버리나요? 안 되죠. 전해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흡인한 내용물 다시 밀어넣고 영양액 줘도 되나요? 안 되죠. 100cc 이상이 나왔다는 거는 굉장히 소화가 안 되고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소화 안 된 상태로 계속 먹으면 어떻게 해요? 토하죠? 환자분은 더 심하겠죠. 그래서 영양액 주지 않고 보고하는 거예요. 99번 보시면 노인 환자 통목욕 시 사고 예방으로 옳은 거 1번 우리가요 뭔가 할 때 40분 이상 하는 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열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미온수 마사지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몇 분 해요? 예, 20분 정도밖에 안 하잖아요. 15분, 20분. 예. 우리 냉요법, 연료법을 대주는 것도 몇 분 이상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30분 이상 넘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 특히 통목욕 몇 분 이상 하면 안 된다. 20분 이상 하면 안 돼요. 자, 2번. 혼자 목욕하게 하고 두고 나오면 안 돼요. 예, 낙상될 수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주 들여다보도록 하고요. 자, 통목욕 물의 온도 몇 도였어요? 42에서 44도죠. 물의 온도 계속 나오니까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신생아 목욕물의 온도 40도. 예. 관장용액이나 좌욕물의 온도 40에서 43도. 자, 그리고 침상 목욕 물의 온도가 43에서 46도. 이 사이가 통목욕이다. 예. 그리고 더운 물 주머니가 46에서 52도죠. 이거 계속 나올 때마다 계속 외우는 거예요. 예. 물 온도 나올 때마다 할게요. 예. 자, 그리고 통목욕을 할 때 그 안에 온도는 몇 도예요? 24도죠. 자, 그러면 이 침상 온도도 알고 계시면 일반 병실의 온도 20에서 22도. 침상 목욕을 할 때 병실의 온도 22에서 23도. 자, 통목욕을 할 때 옷을 다 벗고 하니까 24도다. 신생아 병실은 22에서 26도. 보육기 30에서 32도다. 자, 안에서 문을 잠그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위험할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깔판이 나오면 낙상 방지에서는 앞에 미끄럼 방지나 미끄러지지 않는 으로 나와야 되죠. 그래서 낙상 방지를 위해서 미끄럼 방지 깔판을 간다. 5번이 정답이네요. 100번에 보시면 신생아 체중 3.0kg으로 태어난 아기에 12개월 후 정상 체중으로 오른 거 우리가 12개월 뒤에는 1년 뒤에는 출생 시 체중이 몇 배가 되죠? 3배가 되고 신장은 1.5배가 되죠. 그래서 3배니까 9kg가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하셨고요. 잘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